오늘도 변함없이 필립의 사연방이 열렸습니다. 제 앞에 포복졸도에서 배꼽이 빠져나갈 만한 코믹한 역대급 유쾌 통쾌 상쾌한 사연이 올려져 있답니다. 바로 시작해 볼 테니 절대 나가시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키우며 엄마로 바쁘게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시고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과 한 식구처럼 잘 지내시나요? 아니면 돼지족 같은 사이로 지내시나요? 참고로 저는 후자에 속하는 며느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가족 같은 시댁 식구들과 힘들게 살았는지 주저리 떠들어 볼게요. 저는 태어나기를 참 못생긴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웬만하면 유년 시절에는 다들 예쁘고 잘생겼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기 때 못난 얼굴을 그대로 쭉 성장했답니다. 친구들은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미모가 많이 출중하셔서 친구들이 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했답니다. 제 얼굴은 아빠와 붕어빵이에요. 제가 머리를 남자처럼 자르면 아빠와 쌍둥이로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닮았죠. 이렇게 미녀와 야수인 부모님의 유전자 중 야수인 아빠의 피만 물려받았는지 얼굴뿐만 아니라 큰 키와 덩치까지 똑같았답니다. 그래도 전 주위 사람이 다들 좋아서 못생겼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어본 건 거의 없었어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남자를 여럿 사귀기도 했습니다. 학창시절을 무난하고 무탈하게 그리고 아주 건강하게 보냈고 수능 시험을 만족하게 치러서 수도권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갔답니다. 학교 생활은 여느 대학생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공부하고 술 먹고 놀며 신나게 보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대기업의 인사팀으로 운 좋게 합격해서 취업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외모가 조금 못난 거 빼고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네요. 30이 되기까지 많은 연애를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남자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낌상 모두 제 외모 때문에 떠나간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평생 저 하나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해줄 남자가 찾아오리라 믿으며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소원은 몇 달 뒤 이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을 진탕 마시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냅다 들이부었죠. 그렇게 놀아본 게 대학생활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한 남자가 와서 합석을 제안했답니다. 원래는 우리끼리 논다 그러고 퇴짜를 놓았을 텐데 다들 한껏 취한 상태여서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남자들을 저희 테이블로 불렀어요. 합석을 하고 여러 유치한 게임을 하며 벌칙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합석한 남자들 중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웃는 게 예쁘고 말도 귀엽게 한다며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 남자는 테이블 밑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용기가 나온 것 같았는데 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설레고 짜릿한 느낌을 받아서 그 남자와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더 부어라 마셔라 술을 마셨는데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그랬는지 술이 쭉쭉 들어간 거죠.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물 좀 줘, 엄마. 물 여기 있습니다. 물병을 쥔 길쭉하고 큰 손이 제 눈앞에 등장해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뭐예요? 왜 오빠하고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설마 여기 모텔이에요? 네, 저도 필름이 끊겨서 좀 아까 일어나서 엄청 놀랐어요. 유린 씨,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오빠가 취한 날에 데리고 왔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짐승! 아니에요.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취해서 잠만 잔 것 같다고요. 저희는 한동안 대화 없이 모텔방 벽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각자 고민을 했답니다. 사실 저는 이 남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면 고민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했죠. 이윽고 저와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린 씨, 우리 둘 다 너무 취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그냥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라고요? 지금 모르쇠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봐요, 개석희 씨. 이런 식으로 여자를 가지고 놀다 버리는 양아치였습니까? 양아치라뇨.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유린 씨를 데리고 왔는지 유린 씨가 날 데려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여자를 모텔로 데려왔다는 발상을 버리세요. 뭐라고요? 그럼 내가 술에 취한 개석희 씨를 모텔방으로 끌고 왔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린 씨 덩치가 저보다 크시잖아요. 아까 다리를 보니까 근육이 장난 아니던데. 여하튼 우리는 쌍방이라고요. 둘이 똑같이 실수한 거니까 남 탓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헤어집시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믿겠습니까? 우리 둘 다 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이불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하튼 그놈은 고백은커녕 아무 일이 없다 생각하고 각자 갈 길을 가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분이 엄청 나빴죠. 술 마실 때만 해도 제가 예쁘고 귀엽다고 했던 자식이 술에서 깨니까 회사 부장님 대하듯이 말하는 게 진심으로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있던 호감이 뚝 떨어져 나가서 없던 일로 치고 넘어가기로 했네요. 개 같은 개석희 씨가 먼저 나가고 저는 30분 더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나마 주말이었으니 망정이지 평일이었으면 지각까지 해서 최악의 하루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기억에서 지웠어요. 정신을 차리고 지내며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제 평생 그런 실수는 처음이었는데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자괴감과 부끄러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네요. 그런데 며칠 뒤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개 같은 개석희 씨를 우연히 만났답니다. 저는 아는 체 하기 싫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서로 없던 일로 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던 그가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오유린 씨? 맞네? 어제는 술을 안 드셨나 봐요? 청초하고 상큼해 보이세요. 지금 장난해요? 왜 아는 척하고 지랄이세요? 쪽팔리니까 절로 꺼지시죠? 개새끼 씨? 개새끼가 아니라 개석희인데요. 어쨌든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요. 언제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하실래요? 됐거든요. 댁 같은 양아치랑은 1분도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으니까 잡소리 집어치우고 짜지세요. 와, 입이 굉장히 걸걸하시네. 내 핸드폰에 유린 씨 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카톡 할 테니까 연락 받아줘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재수없는 그놈이 떠나가자 동료들이 누구냐고 헐뜯듯이 물어보더군요. 저랑 잘 어울린다는 개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개똥 같은 자식이라고 한마디 해주고 꾸역꾸역 밥알을 씹었습니다. 개석희 씨는 예고대로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 날은 모두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저와 만나보고 싶다더군요. 그 메시지에 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는 놈이라 여기고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한두 번 찍적대다가 포기할 줄 알았던 그는 한 달 내내 만나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끝까지 무시해버리고 다른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퇴근하는 어느 날 개석희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설마 저를 기다린 거냐고 물었더니 지난번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목을 건 사원증을 보고 회사와 부서를 알아차렸다고 했어요.
연락을 하도 받아주지 않아서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헐, 개석희 씨. 무서운 남자네. 해 떨어졌는데 날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로맨틱하다고 착각하시나 본데 겁나 무섭거든요. 소름 끼치니까 저리 비키세요. 또 이런 짓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개망신 당하게 해줄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린 씨, 그날은 제가 모텔에서 당황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은 모두 진심이 아니에요. 내 진심은 유린 씨가 제 눈에 겁나 예쁘시다는 겁니다. 겁나 사랑스럽고 겁나 귀엽다고요. 많이 급하세요? 여자가 그렇게 급하면 어디 헌팅 포차라도 가보세요. 아, 나이 30 넘으면 거기도 안 받아주죠? 그럼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요. 저는 예의 없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그 남자를 차버렸어요. 그런데 포기를 모르는지 계속 똥개 마냥 제 뒷공무니를 쫓아오더라고요. 아, 그만 좀 쫓아오세요. 유린 씨, 저기 호프집 가서 생맥 어떠세요?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저한테 하고 싶던 욕 다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꺼지라고 수차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을 타는 저를 계속해서 따라오더군요. 저 경찰 부를까요? 진짜 개망신 당해 보실래요? 유린 씨, 저도 집에 가려면 이거 타야 해요. 어차피 가는 길이 같은데 같이 좀 가면 덧납니까? 어휴, 진짜 한심하네. 난 이어폰 낄 테니까 지금부터 말 걸지 마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포스트잇을 꺼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여주었는데 내용은 대략 이랬습니다. 우리 생맥주 한잔 해요.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뿌잉뿌잉. 귀찮고 짜증이 난 저는 이어폰을 빼내버리고 말했어요. 좋아요. 술 마시면서 하고 싶은 욕 다 하라고 했죠? 오늘 내 쌍욕 듣고 돌아가 보세요. 다신 날 찾아오지 않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 예! 좋아요. 실컷 욕하세요. 다 받아줄 준비가 됐으니까. 저는 신박한 욕을 선사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심한 욕들을 나열했습니다. 지상 최대의 굴욕을 맛보고 주랭랑을 칠 개석희 씨를 생각하면서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호프집으로 그를 데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맥주 한 잔을 들이켜고 욕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그날 일은 저도 똑같이 잘못했으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한잔하고 조심히 돌아가고 연락하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개석희 씨는 저와 연애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고백을 하더군요.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고 있다면서 뒤는 돌아보지 말고 현재만 생각해보라면서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더니 개석희 씨와 첫 만남부터 좌충우돌이었으니 사귀어보면 꽤나 재밌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사귀어봅시다. 뭐 내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니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대신 나한테 잘하세요. 한 번만 더 내 다리에 근육이 어쩌니 하면서 떠들어댔다간 척추를 접어버릴 테니까. 와, 브라보. 그럼 우리 커플된 기념으로 러브샷 해요. 자자, 팔을 쭉 빼시고 소리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그렇게 저희는 다시 출발점에서 땅 하고 출발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하게, 밤에는 화끈하게 사귀었는데 짧은 기간에 거의 수년 동안 사귄 연인처럼 서로에 대한 걸 거의 다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라면 석희 씨가 제 동반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담을 주지 않기로 해서 결혼의 결자도 꺼내지 않았고 각자 부모님께도 절대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를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2줄이야. 이거 거의 100%라고 그러던데. 임신? 반응이 왜 그래? 그렇게 싫어?
아니, 놀라서 그렇지. 우리 유린이 임신했구나. 잘했어요. 우리한테 큰 선물이 내려왔으니 부부의 연을 맺어야겠네? 난 항상 자기랑 결혼하고 싶었어. 시간을 땡겨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정말이지? 나랑 아기를 책임지는 거지? 나중에 말 바꿨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알았어? 당연하지. 내가 자기 성격을 아는데 그런 짓을 하겠어? 걱정 말고 우리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 준비 서두르자. 자기 배부르기 전에 면사포 씌워줄게. 고마워. 난 오빠가 혹시라도 나를 외면하면 어쩌나 했어. 미혼모로 살아야 하는지 고민까지 했다니까. 무서웠는데 이렇게 바로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사귄 지 석 달 만에 아이가 생겨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요즘 아이를 먼저 갖는 건 흉이 아니니 석희 씨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조언을 해주시며 허락해 주셨어요. 다음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 도련님이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콩깍지가 씌워져서 잘 모르겠지만 제 외모는 모태 추녀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인사조차 어색하게 하시고 식사를 하는 동안 한 번도 미소를 짓지 않았답니다. 시동생들도 제 덩치에 놀랐는지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갑게 다가가려고 콧소리를 냈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초면이라 어색하시죠?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될 거니까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여겨주세요. 아가씨랑 도련님도 형제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주세요. 용돈 필요하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연락도 하시고요. 그런데 유린 씨 운동했어? 투포환이나 역도 같은 거 말이야. 골격을 보니까 한가닥 했을 것 같아. 내 보기에도 그래. 씨름을 했으면 천하장사는 거저 먹었을 것 같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운동하고 하나도 친하지 않아요. 제 떡 벌어진 어깨를 보고 지레 짐작하신 모양인데 전 가녀린 여자랍니다. 가녀리긴 개뿔, 용가리 통뼈라서 황소뿔도 뽑아먹게 생겼구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스럽게 잘 먹는다고 했어. 계속 들어요. 식사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결혼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며 연애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직 제가 임신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렸어요. 임신 6주 차이고 8달하고 3주만 더 있으면 어여쁜 딸이 태어날 거라고 말이죠.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임신을 했다고? 지금 과속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투야. 그래서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애를 집에 데리고 온 거였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한 거지?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아. 결혼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해야 하는 건데 애를 가졌다고 하니 다른 도리가 없네. 귀골이 장대한 저 처자가 내 소녀딸을 가졌다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인물을 중요시하는 집안이었는데 모든 게 깨지게 생겼어. 나중에 조상님들을 무슨 낯으로 봐야 하나. 오, 주여. 오빠, 솔직히 말해봐. 이 언니가 오빠한테 결혼하자고 협박한 거 아니야? 지금 사귄다는 것도 돈을 빌렸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힌 상태가 아니냐고.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테니까 금액이 얼만지 말해봐. 형, 이건 아니지. 그동안 형이 사귀었던 민희, 라희, 주희, 경희 누나들만 봐도 엄청난 미인들인데다 여리여리한 몸매를 자랑했잖아. 그런데 왜? 시댁 식구들이 제 외모를 보고 품평이하듯이 기분 나쁜 말을 뱉어냈는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옛날 성격 같았으면 밥상 엎어버리고 하이킥을 날려줬을 텐데 빨리 결혼을 해야 해서 조신한 척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 대신 석희 씨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당장 사과하라고 목청을 높였어요. 그래서 바로 사과를 받았고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당신의 아들을 전쟁통에 내보내는 것처럼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소리를 당장이라도 오열하려고 시동을 거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이렇게 결혼하다니 이 엄마 가슴이 아프구나. 그래도 아기가 생겼다니까 어떻게 하겠니? 잘 살아라. 엄마, 내가 죽으러 가?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한다는데 왜 울려고 그래? 그리고 다들 왜 초상집 분위기인 거야? 난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빨리 아빠가 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오빠, 이 결혼은 오빠가 결정한 거야. 나중에 말려주지 않았다고 헛소리하지 마. 나도 모르겠다. 남자가 책임질 행동을 했으니 결혼하는 게 맞겠지? 형, 축하해. 식구들은 모두 제 외모 때문에 남편을 불쌍하게 보는 듯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충분히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태아를 위해 인내하고 견뎠답니다. 떨떠름하고 기분 나빴지만 뱃속의 아이 덕분에 쉽게 결혼을 허락받게 되었고 바로 상견례를 치렀고 웨딩 플래너를 고용해 결혼 준비도 빠르게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신혼집을 급하게 알아봤는데 저희 부부의 회사와 가깝고 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은 모두 입주하려면 넉 달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거듭해봤는데 예비 남편이 당분간만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임산부라 고생시킬 일은 절대 없다며 편하게 지내게 해줄 테니 걱정 말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잠시 시댁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서 머물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부엌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며 차려주는 밥이나 잘 먹고 태교에 신경 쓰라고 하셨어요. 한 달 동안은 진짜 꿀을 빠는 듯한 생활을 해서 체중이 10kg나 증가했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봤더니 임신 3개월 차가 아니라 7, 8개월은 되는 듯 보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일 시키는 게 미안하다며 출산할 때까지 쉬라고 하더군요. 살도 많이 찌고 화장도 하지 않고 지냈죠. 남편은 한 달 만에 달라진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조금이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살찐 거 봐라. 누가 보면 시댁이 아니라 호텔에서 놀고 먹는 줄 알겠네. 그리고 얼굴은 그게 뭐야? 무슨 자신감으로 맨날 쌩얼인 거야? 내가 살을 찌고 싶어서 찌냐? 임신 중이잖아. 그리고 화장품이 태아한테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화장을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살찌고 쌩얼로 다니니까 매력이 뚝 떨어지니? 아니,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 눈이 삐어서 너랑 결혼한 것 같다.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에휴.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당신처럼 팔다리 짧은 어저비 대도랑 사는 게 좋지 않거든? 뭐야? 나 정도면 괜찮지. 키가 조금 작긴 하지만 얼굴은 평균 이상이라고. 당신 얼굴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야. 당신도 못생긴 거 인정하지? 당신 친구들이 그 얼굴로 어떻게 시집 갔느냐고 말하지 않아? 제가 못생긴 데다 임신으로 찐 살 때문에 전보다 더 못나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예쁘게 봐줄 줄 알았는데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여러 번 투닥거리며 싸우다 보니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 무시하는 말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를 보며 참아왔던 말을 적나라하게 쏟아내더군요. 너는 내가 주는 밥이 모자라서 배달까지 시켜 먹냐?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니?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더니 불량감자에 돼지가 따로 없네. 네 애가 너를 닮아 나올까봐 무섭다. 형수님, 뒷모습만 보면 바야바 같으세요. 뭔지 알죠?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털복숭이인 짐승 있잖아요. 인터넷에 사진 보니까 바야바 떡대랑 얼굴이 형수님이랑 똑같더라고요. 털없는 바야바가 있다면 딱 형수님일 거예요. 어머님 도련님, 지금 저 조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난리니? 그리고 내 아들 석희도 너랑 결혼한 걸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 네가 임신만 하지 않았더라면 결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래. 형이 어쩌다 바야바 형수한테 꽂혔는지 콩깍지가 좀 더 빨리 벗겨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만하세요. 저 진심으로 화나면 무섭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제가 콧바람을 내쉬며 으르렁거리자 입을 가리고 낄낄 웃으며 피하더군요. 남편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퇴근하면 시댁으로 바로 오지 않고 매일 새벽 시간에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혀꼬부라진 말투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랑 나랑은 첫 만남부터가 대형 사고였어. 모태방에 들어가서 내가 말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죄책감으로 당신을 다시 찾아간 것 같더라고. 그 일만 아니었다면 너 같은 바야바랑은 연애하지 않았을 거고 애기도 생기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신세 한탄을 하면 뭐래? 이미 발목 잡혔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여자 목도 지질이 없지. 라며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술김이었지만 말을 험악하고 상처가 되게 해서 저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등짝을 여러 번 가격했어요. 그렇게 화를 내보고 말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봐도 그이는 집에 와서 제 얼굴 보는 게 지옥 같다며 매일 저를 처참하게 짓밟았네요. 그러니 시댁 식구들은 점점 더 수위가 센 막말을 아낌없이 던지셨습니다. 새아가, 너 어릴 때 사진 있니? 네? 제 유년 사진은 왜요? 왜겠니? 나중에 손녀가 태어나면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니까 그렇지. 넌 어릴 때는 예뻤니?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을 꺼내 저의 4살 때 사진을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얼굴에 몸집만 작잖아. 4살이면 무조건 예쁠 나이인데 넌 어떻게 지나가 덜 된 크로마뇽인 게냐? 하! 손녀딸이 5달 뒤에 태어나는데 기대가 전혀 되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빠, 나는 어디 가서 조카 생긴다는 말을 아예 안 했어. 세연이랑 똑 닮은 애가 나올 걸 예상해서 비밀로 하고 있다고. 그랬냐? 나는 친척들이랑 친구들한테 다 소식을 전했어. 에휴, 내가 미쳤지. 이놈의 입이 문제다. 에휴. 나중에 아빠 손녀 태어나면 직접 보여주지 말고 핸드폰 어플로 찍어서 보여줘. 요즘 사진 어플은 봐야 봐도 미스코리아로 만들어주니까. 제가 시댁에 사는 넉 달 동안 이런 말을 매일 들어왔습니다.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분노의 한계치가 넘어서서 감정 조절하는 데 실패하게 되었답니다. 신혼집 입주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식구들 앞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이제 그만 다들 입 다무세요. 봐야봐. 불량감자라는 말 같지도 않은 별명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짜리몽땅의 대갈 장군인 거 아세요? 아가씨도 도련님도 그리고 당신도 짧은 다리로 걸을 때마다 역겨운 바퀴벌레 같다고. 오늘부로 이 집 식구 때려치울 거야. 이 족 같은 곳에는 더는 못 살아. 저는 패악질을 하며 거실 진열장을 맨주먹으로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돼지 족같이 짜리몽땅한 남편 놈의 멱살을 잡고 박치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이는 바로 뒤로 넘어가며 기절을 하더군요. 이어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자 다들 이마를 손으로 가리며 각자의 방으로 주랭랑을 쳤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 불효이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는 도저히 한 식구로 계속 지내고 싶지 않아 제가 당한 조롱들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이에 부모님은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며 이제라도 이혼 결심을 한 걸 아주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이혼은 당장 하는 것보다 출산을 하고 끝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고 하셨어요. 당장은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덧붙이셨죠. 그래서 절 바야바 짐승으로 여긴 시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예쁜 모델의 사진이 담긴 잡지를 보며 태교를 했답니다. 그런데 문득 제 외모는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예쁘게 태어났으면 모욕과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태어나 처음 아빠한테 크게 화를 냈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 다 아빠 때문이야. 내가 엄마를 닮았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난 왜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빠가 책임져. 그러자 아빠는 당신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유리나, 그건 네가 엄마 뱃속에서 유전자를 선택한 거라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외탁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고 친탁을 한 거라고. 아빠, 지금 농담이 나와?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데? 알았다, 알았어. 아빠가 미안해. 못생겨서 미안하다. 그런데 사람 생김새가 중요하니? 마음이 예뻐야지. 유리나, 예쁜 생각 많이 해라. 잡지만 들여다보지 말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이 쓰여. 내 딸이 나중에 나와 같은 대우를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미운 생각과 분노와 짜증을 버리려고 해봤지만 제가 당한 날들이 떠올라서 쉽게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꼭 제가 빨리 시댁을 버리고 나가길 기다려왔던 사람들 같았죠. 어쨌든 간에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는 그 인간들과는 영영 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만삭이 되고 출산일이 임박해지자 부모님과 산부인과에 미리 입원했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이 운영하는 곳이어서 딸아이를 낳고 귀찮게 이동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10달 동안 품은 딸아이는 약간의 진통도 느끼지 않고 순풍 태어났어요. 제발 제 얼굴을 닮지 않기를 바라며 의사 선생님이 안겨준 딸아이 얼굴을 슬며시 봤답니다. 그런데 맙소사, 오 주여 지저스 크라이스트, 제 딸의 얼굴이 글쎄 저와는 딴판이었어요. 친정 엄마의 얼굴을 빼다 박은 것처럼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같은 감탄은 저만 한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다른 병실에 있는 산모들도 똑같았어요. 신생아실에 있는 제 딸을 보고 네 집 딸이길래 저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냐며 다들 난리였답니다. 그리고 제 출산 소식과 꽃미모 딸아이 소문을 들은 시댁 식구들이 산부인과로 찾아왔어요. 저는 품에 딸을 안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뭐 한다고 여길 오셨어요? 바야바가 딸을 낳았는데 무슨 관심으로 찾아왔냐고요? 세아가, 안사동 카톡 프로필 사진 봤다. 우리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우리가 손녀를 한번 안아보면 안 될까? 네, 안 돼요. 손끝 하나라도 가져다 대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나가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신공격으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당했던 걸 모두 법원에서 소리치고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을 다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꺼지세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하고 싶은 말을 다 꺼냈더니 시대 식구들 모두가 제 침대 아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내가 심한 말해서 미안해. 잠시 권태기가 와서 당신한테 막말을 한 것 같아. 당신이 날 떠나 있는 5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자기 없이 사는 건 지옥 같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딸을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많이 믿겠지만 용서해줘. 남은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게. 세아가, 이토록 사랑스러운 너에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진짜 미쳤었나 봐.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크게 후회하고 있단다. 유리나, 우릴 용서해 다오. 이렇게 빌 테니 손녀를 한번 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어서 시아버지와 시누이, 시수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어요. 되려 지난날 제가 당했던 모욕의 말이 다시금 떠올라서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절대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전 다들 내 앞에서 꺼져. 당신들 주둥이를 보니까 또 그 모욕적인 말들이 떠오른단 말이야. 아빠, 경찰 불러. 이것들 내 앞에서 치워달라고. 하며 악을 썼습니다. 아빠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대 식구들을 일으켜 내보냈어요. 그리곤 남편의 멱살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딸을 개무시하니 이놈 식구들이 똑같이 그런 거야. 이 나쁜 자식아.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니놈과 네 가족들 눈에서 피눈물과 피고름을 짜도록 만들어 주겠어. 당장 네 바퀴벌레 가족들 데리고 여기서 사라져. 아버님까지 왜 이러세요? 다 지난 일인데 가타부타 할 게 뭐 있냐고요? 뭐야? 이 똥물에 튀긴 돼지 족 같은 자식아. 지난 일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너 내 딸한테 한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게 만들어주마. 유린이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꺼져! 아빠는 헐크처럼 몸이 부풀어 오르며 분노했고 왕년에 복싱 챔피언을 했던 주먹으로 남편의 아가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이는 강냉이 두 알을 뱉어내며 시대 식구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죠. 그날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어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당한 인격 모욕과 모독, 모열의 말들을 나열하며 소장을 작성했어요. 변호사님은 충분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받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몇 주 뒤 재판일이 와서 법원으로 향했어요. 그 자리엔 남편과 시대 식구들 모두가 와 있더라고요. 판사님이 모욕과 모독의 말로 괴롭힌 게 사실이냐고 묻자 모두 인정한다며 딸아이를 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애원했답니다. 친권이 있으니 만나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죠. 하지만 판사님은 철저하게 제 편이었어요. 양육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딸아이를 보려면 저에게 끝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만날 생각을 하라며 충고하셨죠. 그렇게 재판은 시원하게 끝이 났고 저는 큰 돈을 위자료로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위로금이라 생각했죠. 이혼 후 남편과 시대 식구들은 사랑스럽고 예쁜 제 딸을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제가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자 아이를 볼 권한이 있다며 승질을 내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든지 해보라고 하며 끝까지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하게 했답니다. 한편 제 딸아이는 3살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학부모들이 딸 얼굴 보려고 매일 몰려들었어요. 그중 한 부모가 프로필 촬영을 하는 사진 작가였는데 제 딸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했어요. 저한테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주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좋게 봐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만끽하고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딸에게 사진을 찍자고 물었더니 아주 신나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예쁜 옷을 입고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유명한 에이전시에서 보고 연락이 왔답니다. 제 딸을 아역 모델로 섭외하고 싶다고 말이죠. 이것 또한 딸아이에게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주 재밌을 것 같다며 모델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면 광고와 유튜브 광고를 찍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죠. 전 남편과 시댁 인간들은 제 딸이 아역 모델로 활동하는 걸 알게 되자 또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어여쁜 딸이자 손녀를 자기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죠. 딸이 애미야, 이제 그만 화 풀어라.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더 구해야 우리 집 핏줄을 만나게 해줄 거니? 어머님, 잊으셨나 본데 제가 임신 중일 때 제 딸이 태어나는 게 무섭다고 하신 거 잊으셨어요? 괜히 임신해서 어머님 아들 발목 잡았다고 비아냥대던 걸 잊으셨냐고요. 언제는 태어나지 않길 바랐으면서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핏줄 운운하며 제 딸을 보여달라는 게 아주 웃기네요. 뭐야? 내가 내 손녀를 보겠다는데 네가 왜 방해를 하는 거야? 당장 내 손녀 데리고 나와! 이 할망구가 너망이 났나? 어디서 명령질이야? 내가 아직도 당신 며느리인 줄 알아? 그러게 진작에 잘했어야지 이 추한 노친네야. 뭐야 이년아?
이 바야바 짐승 같은 년이 좋게 좋게 대화를 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너 오늘 죽었어. 시모가 달려들자 저는 가볍게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빙빙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뺨에 싸대기를 따닥 날려버렸죠. 제가 골격이 남다르고 통뼈라서 눈앞에 있는 인간들과 싸우면 식은 죽 먹기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쌍싸대기를 맞은 시모는 겁에 질렸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이어서 시아버지와 시동생들이 언성을 높이며 자기 손녀이자 조카를 빨리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며 분노를 터뜨리자 뒷걸음질을 하며 깨갱하더라고요. 마치 겁먹은 개새끼 마냥 말이죠. 제 딸이 무슨 물건입니까? 어디서 내놓으라 마라 협박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제 딸이 나중에 제 얼굴처럼 변하면 바로 인격을 산산이 부실 거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마지막인지 아세요. 제가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내 주변에 못 오게 만들 겁니다. 알아보니까 마누라를 매질한 놈들만 접근 금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신들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박살낸 바퀴벌레들도 얼씬 못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밟히고 싶지 않으면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개새끼 같은 개석희씨, 니놈 면상을 다시 내 앞으로 들이밀면 우리 아빠가 강냉이를 또 털어버릴 거야. 너 돼지는 날까지 내 딸 못 보게 할 테니까 허튼 짓 했다간 내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 거야. 알았어? 저의 그럴싸한 언변에 바퀴벌레 식구들은 모두 합주기가 되어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저는 1초도 후회하지 않았고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녀이자 싱글맘으로 계속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신기해요. 이 외모에 다시는 남자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딸아이를 데리고 광고를 찍으러 갔는데 거기서 인연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꽃미모 딸아이와 꽃미남 꼬마애가 같이 모델이 되어 촬영을 하는데 무대 뒤에 있던 꼬마의 아빠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킹콩처럼 우람하고 잘생김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꼬마애가 누굴 닮아 저렇게 예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꼬마의 아빠도 제 딸과 저를 번갈아 보며 보더니 입을 벌리며 놀랐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 어머님이시죠? 와, 진짜 저랑 비슷한 사람 처음 봐요. 제 아들은 저희 엄마를 닮아서 저렇게 잘생기고 예쁜데 나리는 누굴 닮았나요? 저도 똑같아요. 친정 엄마랑 판박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니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아이, 그렇죠. 그런데 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혼했어요. 처음에는 아들 녀석이 예쁘지 않았거든요. 제가 처가에서 저더러 킹콩, 고릴라, 원신이라면서 인신공격을 심하게 했거든요. 전처도 저랑 결혼한 게 최악의 선택이었다면서 맨날 무시했어요. 한 2년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처가 식구들이 제 아들까지 모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얼굴이 달라진 걸 보고 다시 잘해보자, 아니면 아들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비는데 절대 허락해주지 않고 있답니다. 어머, 저랑 완전 똑같네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예쁘다는 걸 빼면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고요. 나리 어머님도 저 같은 결혼 생활을 하셨군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이혼 잘하셨어요. 그런 외모지상주의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기들 생긴 건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전 아직도 옛날에 시집에서 인신공격을 당하며 살았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끼친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은 상종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그래도 저나 나리 어머님은 자식을 예쁘게 낳아서 진한 상처를 지을 수 있죠. 맞아요. 세찬 아버님과 저는 공통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된 친구를 만난 기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통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 촬영 끝나고 같이 식사라도 하실래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좋아요. 세찬이 아버님이라면 저를 웃게 해줄 남자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서 한 식구처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저와 그는 서로가 운명의 짝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 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사귄 지 반년 만에 재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따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고 양가 식구들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양가 부모님의 분위기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미녀와 야수 커플인데다 자식은 야수로 낳았고 손녀 손자는 꽃미모인 것까지 똑같았죠. 그래서 더욱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새로운 시댁에서 예쁨과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모만큼이나 마음이 고우셔서 제 딸을 친손녀처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답니다. 제 딸도 할머니 하면서 잘 따르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제 인생은 제대로 역전이 되었네요. 만약 전 남편과 전 시댁을 용서하고 다시 살았더라면 어휴, 상상도 하기 싫은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실패 덕분에 좋은 짝과 시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생겨서 무척이나 기쁘네요. 그럼 저는 아이들과 놀러 가야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외모로 인한 에피소드가 가득한 사연이었네요. 사연자님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뒤늦게 만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남은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